자,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역사의 이해. 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참 계륵 같은 그런 단원입니다.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의 유형은 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실증주의와 상대주의 중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고요. 일단 실증주의 사관은 우리가 랑케 사관이라고도 해요. 그죠? 독일 말로 이 사실의 역사를 강조하는 걸 뭐라 부르죠? 게슈테라고 불러요. 그죠? 게슈테라는 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동양에서는 역과 사, 우리가 역사할 때 역과 사 중에 역과 관련이 있죠. 역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서 중 이런 실증주의 사관에 기반해서 쓰여진 최초의 사서가 뭐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겠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바로 실증주의 사관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안정복은 우리나라의 정통론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그죠? 정통론. 정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여러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있을 때 어떤 국가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안정복은 누구에게 정통성을 부여했죠? 신라에게 정통성을 부여했어요. 그럼 안정복이 예를 들어서 삼국 중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것은 신라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건 실증주의 사관이 아닙니다. 그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조목조금 비판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그걸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겠죠. 자, 일제강점기에서는 이 사관과 관련된 단체가 뭐가 있다? 진단학회가 있습니다. 진단학회. 일본의 청구학회와 맞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진단학회의 문제점은, 진단학회는 진단학보를 이제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자, 문제점이 뭐였죠? 누구와 대립했다? 그렇죠.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대립을 했죠. 이 진단학회는. 왜 그랬죠? 진단학회는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강조하는 한국사의 특수성을 한마디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상대주의 사관 보겠습니다. 상대주의 사관의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은 크로체나 콜링우드. 이런 상대주의 사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상대주의 사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해석주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해석주의다 또는 현재주의다, 현재주의. 그리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정주의다. 이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사건, 결과, 행위 그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위를 했을까? 어떠한 심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심층적 동기를 이해한다라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저도 그렇고. 뭐가 필요합니까? 감정이입이 필요하고요. 상대방 입장에 한번 대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일단 감정이입과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행위자의 심층적 동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개입되는 거예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불멸한 절대적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랑케가 말하는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위정자들에 의해서 정치가 개입됨으로써 역사적 해석이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그죠? 사람들에게 뭘 주겠어요? 혼란을 주겠죠. 그리고 그런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매번 바뀌는 역사.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일 의미가 바뀐다면 뭐라고 공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 허무주의나 회의주의, 자,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적 논쟁이 대부분 이런 수정주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상대주의 사건의 두 번째 있는 분. 자,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데, 여기서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를 의미해요. 역사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가 밝히고자 하는 역사상 사실이라는 것은 언제 일이에요? 항상 역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거죠, 과거. 이미 지나버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가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부단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료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역사가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런 가치관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 따라서 E.H. 칸은 상대주의 사학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증주의와 상대주의를 절충하고자 했던, 그걸 좀 조화롭게 어떤 정반합의 입장에서 그것을 합치려고 했던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계주의 사관. 자, 감계주의 사관은 동양과 서양 중 어디에서 좀 강하죠? 예, 동양 쪽에서는 감계주의 사관이 강하다. 이 감자가 무슨 감이요? 예, 거울감자라고 했습니다. 거울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서 중에 하나가 송나라 때 쓰여진 자치통감이에요. 자치통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이 사림들이 가장 추앙했던 그런 중국의 사서이기도 하고요. 15세기 후반 성종 때 서거정이라는 인물은 동국 통감을 저술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역사서에 간혹 이렇게 감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의미다? 바로 이 글에 나온 것처럼 새 도끼자루는 헌 도끼자루를 보고 본으로 삼으며, 이 본이라는 게 뭐겠어요? 본. 한마디로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모델로 삼는다. 일종의 구본신참할 때 그 구본이라는 의미, 예, 그거와 또 상통하겠죠. 뒤수레는 앞수레를 거울 삼아 경계하는 것이니 대개 과거의 흥망은 실로 장래의 권계가 되옵니다. 우리 한국사는 아니지만 중국의 주나라를 보면 주나라의 통치 방식은 봉건제라는 방식이었어요. 이 봉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이 아니라 황제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중앙 지역만 다스리고 나머지 변방은 황족의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황족들을 파견해서 지방 분권으로 통치했죠. 주나라가 왜 망했냐면 결국 이러한 봉건제 때문에 춘추전국이라는 아주 혼란한 시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춘추전국을 통일한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따라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진시황제는 강력한 황제 중심의 군현제라는 걸 시도를 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시황제는 너무 강력한 황권주의를 내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60년 만에, 결국 통일한 지 6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나갔다는 거죠. 중앙집권 체제를. 그러면 이 뒤에 등장한 한나라의 유방은 이것도 실패한 걸 봤고, 역사적으로 이것도 실패한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군국제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봉건제 방식에서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넓히고 가장 변방에 있는 일부 지역만 뭘 한 거예요? 바로 봉건제로 다스렸죠. 그러니까 중앙은 군현제, 지방은 바로 봉건제로. 이게 군국제예요. 군국제.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계주의 역사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감계주의. 예를 들면 그 삼강행실도만 봐도 세종대왕의 삼강행실도 서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쓴다? 왜 삼강행실도를 썼을까요? 굳이 그림책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삼강에 해당되는 유교 윤리에 해당되는 과거의 사례를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본받으란 얘기죠. 그죠? 또 고려시대에 쓰여진, 인종 때 쓰여진 뭐가 있어요? 목판으로 새겨졌다가 최후 때 금소갈자를 다시 찍은 것. 상정, 고금, 예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왜 썼을까요? 고금이라는 게 뭐예요? 고금. 옛과 지금이란 뜻이에요. 예문이라는 것은 예와 관련된 사례죠. 그러니까 상정, 고금, 예문도 결국은 백성들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유교적 윤리에 대해서. 본 수업 때도 제가 간번 얘기했지만 과거에 좀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자겸,
자, 이자겸이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요청받았을 때 이자겸은 그걸 수용하는 입장이었죠. 그죠?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이자겸은 이걸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바로 이 감개주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노족이 강성해지자 흉노에게 머리를 숙여서 살아남았다. 당나라도 강력했지만 돌궐이 세지자 돌궐에게 자기 공주를 보내서 또는 세패를 지급하면서까지도 나라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나라라는 여진족이 오랑캐이긴 하지만 고려보다 금나라가 더 강성할 때는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숙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방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감개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역사 이해의 태도를 봅시다. 아주 익숙한 글이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여기서 아는 누구 이름이에요? 나. 확대하면 우리 민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결국 우리 민족과 주변 민족 간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죠.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신채호 선생님의 글인데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의 3요소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역사엔 3가지 요소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역사의 3요소. 뭐가 있을까요? 시간, 시. 두 번째가 공간. 공간을 지라고 했어요. 지. 그리고 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 특정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서 누군가가 벌이는 일이에요. 그죠? 결국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서 행위자의 심적 상태의 활동이다. 그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 조선사가 뭐냐 그러면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다. 그럼 여기서 그리되어 온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되어 왔다? 조선민족이 시간 속에서 한반도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온 심적 상태의 기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의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사의 특수성과 주체성. 그래서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을 민족주의 사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밑에 보면 자, 이제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지리적인 조건, 인종적인 골상, 문화 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다른 국가, 다른 민족과 다른 지리적 조건이 있고 생김새도 좀 다르고 그리고 문화의 특수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진 않다는 거예요. 다소의 차이를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특수성이 다른 문화민족의 역사적인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할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인 이론적 역법칙. 자, 밑줄 쳐볼까요? 세계사적인 이론적 역법칙.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뭐다? 유물사관이다. 유물사관. 유물사관은 형이하학과 형이상학 중 뭘 강조하는 거다? 형이하학을 강조하는 것이다. 형이하학은 결국 물질이 역사를 바꾼다는 거고 이 물질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결국 경제체제입니다. 이런 경제체제의 변화, 이런 경제체제의 변화가 결국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 민족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은 동일한 발전 법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 공산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국가가 모든 국가가 똑같이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백남훈의 조선사회경제사는 일본 식민사학 관죽에 뭘 비판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만 뒤처졌다는 일본의 식민사관 뭐가 있죠? 네, 정체성론. 다른 말로 뭐라고 돼요? 그렇죠? 우리 민족만 중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중세 부재론이라는 이런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백남은의 조선사회경제사다. 백남은, 자, 백남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볼게요. 백남은은 해방 이후에 좌파요, 우파요? 예, 좌파인 좌파인데 중도 좌파요, 그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계급 투쟁론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 입장에선 지주와 자본가는 타도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런 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손을 잡아야 된다. 그걸 뭐라 부르죠? 연합성 신민족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연합성 신민족주의다. 그래서 무슨 정당을 세우게 됐죠? 남조선 신민당. 그죠? 남조선 신민당을 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 중도 우파들이 세운 정당은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안재홍, 김규식. 자, 이런 사람들이 세운 정당은 조선국민당이 있었습니다. 조선국민당.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다음에 역사 이해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 가치를 개입시키지 말아라라는 거니까 결국 랑케의 실증주의 사관이겠죠. 영어의 히스토리 뜻이 뭐예요? 히스토리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탐구해서 알아낸 진리, 진실. 그러니까 탐구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탐구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히스토리는. 따라서 이건 주관의 역사입니다. 독일어의 게슈트의 의미에 더 가깝다. 맞겠죠? 자, 역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만 나타내요. 시간의 흐름. 왕조의 교체, 세대의 교체. 따라서 이것은 사실을 강조하죠. 사는 기록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활을 쏘면 관역의 명중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기서 비롯된 거니까. 따라서 역보다 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건 바로 상대주의 역사 또는 현재주의 역사에 해당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겠네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역사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명만으로 묶은 것.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백남은의 사회경제사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역사의 특성이란 보편성이겠죠. 보편성. 자, 첫 번째 기여. 현세 구복적이며 호국적 성향의 불교 문화. 자, 우리의 불교 문화는 인도에서 티벳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내세적 신앙이었어요. 근데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현세 구복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죠? 사실 이거는 지리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현세적이냐 내세적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이집트는 여기 이집트가 이렇게 있죠. 이집트. 북쪽으로는 지중해, 아래에는 사하라 사막, 이쪽에는 홍해. 자, 한마디로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 민족의 침략이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천 년간 침략을 받지 않고 그 왕조를 5천 년간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싸울 일도 없으니까 위협받을 일도 없고 그러면 죽어서도 뭐 하고 싶어요? 죽어서도 이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내세 신앙이 발달해요. 근데 그 바로 옆 동네인 이쪽 메소포타미아만 하더라도 사방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침략받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제발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을 보면 우리 민족도 끝없는 전쟁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많은 민족은 결국 죽어서 복을 받기보단 살아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세 구복적인 특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불교에서 치병이 뭐죠? 치병? 병을 낫게 해달라. 근데 지금도 수능 처리되면 어때요? 저 대구 803 같은데 엄마들 막 바글바글 모여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를 염원하는, 복을 기원하는 호국적 성향의 불교는 뭐 황룡사 구축 목탑이나 대장경 조판 같은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건 특수성입니다. 고려 사회에 나타나는 지방 향리의 봉건적 문화. 고려라는 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성종 때부터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해서 지방행정조직을 언제 완성했지만? 언제? 예, 현종 때. 현종 때 5도, 양계, 4도부, 8목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제도를 현종 때 완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한 속현과 속군의 존재가 더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의 통치자는 누구였죠? 책임자는? 향리들이었어요. 근데 향리는 토착 세력이죠? 따라서 이거는 중세 봉건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방 분권적 특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세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건 보편성에 해당돼요. 조선시대에 두레, 개와 같은 농촌 공동체 조직의 발달. 물론 농경민족, 농경사회에서는 대체로 다 노동력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에서는 유독 이 농경사회에서의 농촌 공동체 조직이 많이 발달하죠. 고려시대에는 비록 불교신앙 조직에서 비롯됐지만 고려 후반부터 농촌의 공동체 조직의 역할을 했던 향도가 있었고 또 두레, 이 두레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 사만 시대부터 존재해서 조선 시대까지 내내 유지됐던 그런 노동 공동체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만의 어떤 특수성으로 볼 수 있고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태동했다. 자,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 후기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중세도 아니라 고대 사회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너네들을 식민지배 함으로써 니네가 근대화됐다.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하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너네들이 우리를 식민지배하기 전에 조선 후기는 이미 자본주의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이게 무슨 논이죠?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 스스로 자본주의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자본주의 맹하론이라 불러요. 그럼 자본주의 맹하론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맹하론의 근거. 첫째는 임노동자나 이런 그 계층의 분화, 임노동자의 출현,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그리고 선대제라는 방식의 출현, 광업에서의 분업과 협업의 발달. 자, 이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본주의적 사회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시기에 이러한 체제를 확립했다. 보편성이겠죠? 따라서 답은 4번. 자, 이제 국가의 형성 단계로 갑니다. 여기에 구석기, 신석기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시죠? 왜 없어요? 선사시대니까. 선사시대란 문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죠? 기록이 없겠죠? 자, 고조선의 건국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홍익인간이죠? 예,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갖고 환웅이 어디서 왔어요? 환웅이 어디서 왔나요? 하늘에서 왔네요. 무슨 사상이다? 선민사상, 천손신앙, 선민사상이다. 선민사상은 언제부터 등장하죠?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부족 간의 어떤 경쟁과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는 거죠. 자, 천부인을 가져왔다. 천부인이 뭐죠? 청동검, 방울, 거울이에요. 청동 제품이죠. 따라서 고조선이 청동 문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국가임을 알려줍니다. 자, 풍백우사 운사를 데려왔습니다. 바람, 비, 구름. 자, 뭘 의미하죠? 예, 농경을 중시하는 사회였음을 알려주고요. 인간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도록 했다. 자, 이것은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다? 그쵸. 정치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그런 것을 마련한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곰과 호랑이를 만났네요. 자, 곰과 호랑이 무슨 신앙? 예, 토테미즘, 토템 신앙을 보여주고요. 이들은 어느 지역의 토착 세력이다? 요령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 봅니다. 요령 지역의 토착 세력. 환웅 부족은 유이민 세력. 그러니까 서북방 지역에서 이동을 해온 청동기를 사용하는 부족이라면 그럼 곰과 호랑이는
바로 요령 지역에 거주했던 신석기 토착 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 문화를 가진 환웅 부족과 신석기 토착 부족인 이 곰부족이 결합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죠. 환웅과 결국 웅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가 단군 왕검이다. 자, 단군 무슨 뜻이에요? 단군 제사장의 의미죠. 무당 샤먼의 의미입니다. 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사회는 무슨 사회다? 재정 일치 사회다. 자, 조선에 관한 최초의 기록, 조선을 최초로 기록한 사서 뭐가 있죠? 관자입니다. 관자. 중국 사서인 관자. 이 관자라는 사서에서는 조선이 언제부터 등장한다? 기원전 7세기 무렵에 등장한다. 그래서 적어도 삼국유사에서 전하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해서 조선이 건국됐을 거로 봅니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세력을 가늠해주는 유물 중에 하나죠.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9세기 것이 현재까지 출토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서 중에는 가장 이 오래된 게 뭐예요? 삼국유사입니다. 그죠? 삼국유사. 자, 사료 보겠습니다. 연나라는 전국시대, 중국 전국시대에 바로 산둥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연나라가 왕을 칭하자 조선 후 역시 왕이라 칭했다. 언제? 기원전 4세기경에. 기원전 4세기경에. 그래 군사를 일으켜서 도리어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조선의 대부 예가 간하여 중단하였다. 연나라는 장군 징계를 보내 조선의 서쪽 2천여리를 빼앗아갔다. 언제?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 조선은 마침내 쇠약해졌다. 이 만번한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요동의 끝쪽, 요동의 동쪽 끝을 우리가 보통 만번한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다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조선의 중심지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설이 있죠. 요령 중심지설, 대동강 중심지설, 그리고 중심지 이동설. 그 중에 뭘 뒷받침하는 사료다? 예, 중심지 이동설.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요령 지방에 있던 고조선이 대동강 유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자, 3번 봅니다. 위만조선의 성립. 자, 위만조선이 언제 성립됐어요? 기원전 194년. 기원전 194년이면 BC 기원전 2세기 초예요? 말이에요? 기원전일 때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갑니다. 0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이건 기원전 2세기 초반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 2세기 초반. 자, 기원전 2세기 초반에 자, 위만조선이 성립됐다. 중국인들의 대규모 이동이 두 차례 있었다. 고대 사회에. 한 번은 기원전 5세기경 춘추전국 시대, 또 한 번은 기원전 3세기경 바로 진한 교체기. 바로 위만은 기원전 3세기경 진한 교체기에 바로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 조선으로 귀순합니다. 자기 무리를 끌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위만조선을 중국 역사라고 봐요. 그런데 기록을 가만히 보면 위만은 호복을 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호복을 하고. 호복이 뭐예요? 오랑캐 복장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오랑캐니까 바로 조선의 의복. 바로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옷. 고름이 달린 흰옷을 입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이 폐수도 마찬가지로 어딘지 말할 수 없어요. 요동,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모두 폐수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폐자가 무슨 폐자일 것 같아요? 조개 폐자예요. 한마디로 강 하구에는 조개가 많죠.
그러니까 조개 많이 나는 강은 대체로 다 폐수라고 불러요. 폐수. 준에게 항복을 했다. 그는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칭호를 받았다고 하죠? 예, 박사라는 직위를 받았다라고 해요. 위만이 박사라는 직위. 근데 이 박사라는 직위는 백제에서는 어떤 의미지만, 백제에서는 오경 박사라고 그래서 어떤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자에게 주는 칭호지만, 이 시기의 박사는요, 일종의 지방 군사령관 정도예요. 그러니까 서쪽 변방을 책임지는 어떤 군대를 통솔하는 자, 뭐 이 정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해서 결국 세력을 확대했고 준왕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준왕이 어디로 갔죠? 예, 준왕은 한반도 남쪽의 진국으로 가서 한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왕. 왜 진국으로 갔으면 진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한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이 진국이 나중에 고조선에서 수많은 유력한 가문의 지배층들이 고조선 말기에 진국으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진국은 원래 청동기 문화밖에 없었는데 이 고조선 유민들이 가져온 철기 문화 때문에 사만으로 발전해요. 마한, 진한, 변한으로. 사만으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민족을 대체로 북방 지역을 얘기할 때는 구이족, 동호족, 동이족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부르지만 또 예맥족도 있고 한강 이남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을 보통 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왕이다.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위만이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이 호복을 입었다 말고. 단군조선의 지배층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죠? 또 국호를 바꾸지 않았다. 국호라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 물론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예. 한국사니까, 예. 중국사가 아니고. 자, 그러면 위만이 이렇게, 왕권을 찬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그 밑에 사료를 보면, 군사의 위험과 재물을 얻게 되어 이후 작은 고를 침략하여 항복시켰다. 진번과 임둔도 와서 복속하여, 자, 진번과 임둔. 진번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 있는 애들이죠? 진번은 황해도 지역이에요. 황해도 지역. 임둔은 함경도 지역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진번, 임둔, 현도, 낙랑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나라가 설치한 9년인데 어떻게 위만이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킬 수가 있느냐. 이게 시간이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번과 임둔은 이미 단군 조선 때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작은 소국들이에요. 정치 세력들이죠. 따라서 위만은 이들을 복속시켰던 것이고 나중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위만선이 망한 다음에 한나라는 다시 그 지역에 이걸 다시 설치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한나라가 태수를 보내서 간접 통치를 했던 것이죠. 자, 위만이 왕위를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손자 우거에 이르렀다. 한나라에서 도망해온 사람들이 잠은 많았다. 일찍이 천자를 뵈러 들어오지도 않았고 진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보고자 해도 가르마가 통하지 못하게 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뭐가 있을까? 자, 위만 조선 때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중개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취했다라고 했는데 한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었던 정치 세력, 압록강 하류 지역에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예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는 아까 진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서에 보면 예와 진국 또는 진번, 임둔 이런 애들이 한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싶어도 고조선이 막고 그걸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라가 조선을 제거하려고 했던, 침략했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한마디로 조선의 무역 독점이죠. 중국의 무역 독점. 자, 위만 조선의 멸망. 원봉 3년.
원봉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사용했던 연호예요. 한나라 무제. 한나라 무제가 중국 한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황제죠. 자, 한무제. 기원전 108년. 한무제는 결국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때 조선에서는 마치 병자호란 때랑 마찬가지로 주전파와 주화파가 맞섭니다. 누가 주전파였을까요? 누가? 주전파는요, 우거왕이었어요. 우거왕. 그리고 장군 성기. 주화파는 누가 있냐면 바로 니계상 참, 그리고 조선상 역계경, 이런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강력한 한나라와 끝내 전쟁을 하기로 했어요. 전쟁을. 왜 전쟁을 하기로 했죠? 누가 누구에게 투항하면서 얘의 통치자였던 남녀가 한나라로 투항하면서 한나라는 얘가 있던 자리에 뭘 설치했다? 창해군을 설치합니다. 창해군. 한마디로 한나라가 여기를 통치하겠다는 거죠. 조선이 항의합니다. 그래서 창해군은 바로 폐지가 돼요. 그래서 두 나라는 협상을 벌이기로 해요. 두 나라의 국경에 대해서. 그런데 협상을 하러 왔던 서파가 돌아가는 과정에 살해당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니계상 참이라는 자가 우거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왕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한나라와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장군 성기는 끝내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이거에 반대하던 역계경 어디로 가고? 역계경도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으로 가버립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결국 내분이죠. 고조선의 내분이 결국 고조선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성기가 주살당하니 이로써 마침내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세웠다. 자, 사군. 자, 한사군. 자, A 지역에 있었던 게 누구다? 진번. B 지역이 임둔. C 지역이 현도. 대동강 유역이 낭랑이에요. 그죠? 진번, 임둔, 현도, 낭랑. 이 중에 가장 먼저 축출된 세력은 진번. 진번이 토착민에게 가장 먼저 축출돼요. 그래서 진번은 낭랑이 있는 바로 밑에 지역에 가서 대방이라고 바뀝니다. 대방. 그리고 두 번째로 사라지는 게 임둔. 임둔은 현도에 편입돼 버려요. 현도에. 그래서 이제 현도와 누가 남은 거예요? 대방, 낭랑이 남은 거죠. 현도는 언제 사라지죠? 기원전 BC 75년에 축출됩니다. 고구려에게. 그리고 나머지 낭랑과 대방은 고구려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 때 축출됩니다. 자, 고조선의 팔조법. 고대의 모든 법은 공통된 원칙을 갖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보복주의다. 보복주의. 죽인 자는 죽인다라는 것이죠.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의 모든 법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를 바로 보복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건 물론 생명중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생명중시가 어떤 차원에서의 생명중시냐?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생명중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노동력 중시 차원에서 아까워서, 그죠? 노동력이 아까워서 죽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곡식으로 갚는다? 이것도 노동력 중시고요. 농경사회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는다? 자, 뭘 보여준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팔조법과 같은 고대법들이 대체로 상류 계급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절도를 했을 때 노비로 삼는다. 무슨 노비? 형벌 노비가 존재했음도 알 수 있고요. 노비는 크게 세 종류가 있죠. 포로 전쟁 노비, 그죠? 포로 전쟁 노비가 있고 채무 노비가 있고 형벌 노비가 있어요.
고대 사회 형별 노비가 있었다. 자,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라. 이 화폐는 고조선의 화폐라기보다는 중국 화폐일 가능성이 높겠죠. 명도전이나 반량전, 오수전 같은 고조선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화폐. 그러나 최근에 어떤 고고학적 또는 학술지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고조선도 화폐를 사용했다. 독자적인 화폐를 사용했다. 특히 우리가 연나라 화폐로 알려져 있는 명도전은 사실 고조선의 화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밑줄쳐있는 여자는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팔조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고조선 사회가 무슨 사회다? 가부장적 사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언제부터 인류 역사상 한국사에서 우리 민족사에서 언제부터 가부장적 사회의 특징이 나타난다? 예, 청동기 사회부터. 왜? 성별 분업에 따른 결과죠. 예, 본격적 농경이 시작되고 전쟁과 생산을 남자가 담당하고 여성이 가사일을 담당하면서 나타난 특징이 바로 가부장적 사회라는 것이죠. 자, 이제 부여 봅니다. 부여 언제 건국됐죠? 자, 질문해 볼까요? 위만조선 멸망 후 아니면 그 전? 전입니다. 기원전 4세기. 근데 기원전 4세기는 부여가 군장국가였어요. 군장국가. 그럼 부여가 연맹국가 단계로 진입한 건 1세기 무렵이에요. 1세기. 자,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는 군장국가로 출발해서 1세기경 연맹국가로 발전했다. 부여의 위치는 무슨 강 주변이다? 송화강. 중국 발음으로는 숭화강 이렇게 부르죠. 예, 숭화강 또는 송화강 유역. 백성은 토착맨들을 궁실과 창고 그리고 감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감옥이 있다라는 것은 부여와 고구려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고구려는 감옥이 없으니까.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은 자라지만 오과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곡, 곡식은 재배할 수 있지만 과일을 재배하기는 어렵다. 기후적인 어떤 특징이죠.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해서 근엄하고 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력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중국 사서는 부여에 대해서 평가가 후하다? 왜 그럴까요?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렵고 성가신 존재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런데 고구려가 부여와 맞섰기 때문에 오히려 부여는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중국과 친선 외교를 펼쳤죠. 자, 예를 들어 부여와 친선 외교를 펼쳤던 중국 국가들에 누가 있죠? 첫째, 후한이 있습니다. 후한. 한나라는 전한과 후한이 있어요. 전한과 후한. 그중에 후한입니다. 이 후한은 심지어 누가 죽으면 뭘 선물한다? 부여의 왕이 죽으면 옥으로 만든 갑옷, 옥갑을 선물한다. 수의로. 자, 또 위나라가 있어요.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한 적이 있죠?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위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을 때? 관구검이 쳐들어왔을 때. 왜 쳐들어왔죠? 왜? 동천왕이 먼저 서안평을 공격했을 때, 예, 역으로 관구검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이때 부여는 누구 편이었다? 바로 이 위나라에게 군량미를 제공한 적이 있다. 또 요동 지역의 군벌 세력이었던 공손씨와는 혼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렇게 부여는 중국 세력들과 아주 친선 외교를 펼쳐요. 그 이유는 부여를 괴롭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고구려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그래서 부여가 크게 쇠퇴하게 된 건 사실 4세기 무렵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고, 최종적으로 부여가 망한 건 누구? 고구려. 어느 왕? 문자왕. 예, 고구려 문자왕 때 결국 부여는 고구려에게 망합니다.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6가축 이름으로 관직명을 정하여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가 붙어 있는데, 이들이 다스리는 지역은 이제 사출도라고 하고요. 그죠? 사출도. 근데 6가축이라고 해놓고서는 가축은 4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닭과 양이 빠져 있어요. 원래는 닭과 양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사, 대사자, 사자. 이거는 가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가 밑에 있는 가의 관리, 즉 소관리들이에요. 소관리. 왕뿐만 아니라 이런 가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자기 밑에 이런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연맹국가는 왕권이 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사자, 대사자, 자, 사자라는 명칭이 붙는 소관리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조세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세 업무.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에서도 관등의 명칭을 보면 형계열과 사자계열이 있는데, 형계열은 부족장 출신들이고, 그리고 사자라는 명칭이 붙는 계열들은 모두 가 밑에서 일하던 세금 업무를 담당하던 소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이 침입하면 제가들은 모두 전쟁에 참전하고 하오들은 양식을 전하른다. 부여에서 노비를 거느릴 수 있는 신분, 상호들이죠. 상호. 상호 안에는 누가 포함된다? 왕, 가, 그리고 호민. 이들을 묶어서 우리는 상호라고 하는데, 상호는 노비를 거느릴 수 있어요. 또 이들이 바로 전쟁을 담당합니다. 그럼 상호 밑에 누가 있죠? 하호 밑에는 노비가 있는데, 하호가 일반 평민이에요. 생산 주력층이고요. 이들은 노비를 거느릴 수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전쟁의 전투병으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로마 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청동기에서 철기 이 초반의 대부분의 전쟁이라는 건 소수예요. 소수. 대규모의 전투에 모든 국민이 참여, 이런 게 아니라 갑옷과 투구를 구할 수 있고 말을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며 싸우는 게 아니라 땅은 넓고 사람은 없으니까 말 타고 다니며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조차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역으로 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을. 자, 봅시다.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오곡에 연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기도 했다. 자, 부여에서는 왕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제가회의에서는 그러한 왕을 폐위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라의 화백회의에서도 왕을 폐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예, 폐위시킬 수가 있었죠. 어떤 왕이 폐위됐죠? 진지왕. 예, 신라의 진지왕은 바로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폐위가 됐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은나라 정월에 대회를 열고 연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로 한다. 자, 영고는 몇 월에 한다? 12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바로 수렵사회의 전통이고요. 이때 감옥을 열고 죄인을 풀어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또한 하늘에 재를 올리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굴을 보고 기름을 점친다. 우제, 전복. 자, 우제, 전복. 뿐만 아니라 이 나름대로 부여는 천문지리에도 매우 밝았다라고 하지만 자체적인 역법을 쓰지 않고 어느 나라의 역법을 썼죠? 은나라의 역법. 그래서 그걸 을역이라고 합니다. 을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밖에 이제 뭐 형사취수제라든가 뭐 이러한 제도들이 부여해 있죠.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얼음을 넣어 장사 지내며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가량 된다. 순장은 모든 나라에 있어요. 모든 나라에 있는데 다만 부여의 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 예, 그런 의미에서 순장의 풍습이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순장을 금지한 왕이 있어요. 그죠? 누구였죠? 신라 지증왕. 예, 신라 지증왕. 장사를 후하게 지내는데 곽은 사용하나 관은 쓰지 않는다. 자, 장사를 후하게 지낸다는 걸 우리가 두터울 후자를 써서 후하게 장사를 지내준다 해서 후장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나라. 고구려든 옥저든 동해든 사만이든 부여든 간에 고대 국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대단히 후하게 치르는 풍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부여는 여름에 얼음을 쓴다라고 돼 있는데 고구려는 장례를 치를 때 시체와 함께 뭘 묻는다? 금과 은을 함께 묻는다. 평생 모은 재물을 장례에 모두 쏟아붓는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건 공통점이니까 큰 차이점은 아닙니다. 형벌은 엄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살 그 사람을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12배를 갚는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건 바로 일책 12법이네요. 그죠? 이건 고구려와의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 부여의 법, 우리가 사조목이라고 하는데 부여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다. 질투가 심한 부인을 죽여서 산에 갖다 버리고 재물을 주고 또 그걸 친정집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걸 보여주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것은 흉노의 풍습과 같다. 자, 형사취수제는 유목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마디로 재물과 노동력이 분산되는 걸 막고자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고구려와의 공통점이죠. 오늘 정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형사취수제가 고구려 어떤 왕 때 있었다고 그랬죠? 고국천왕. 예, 바로 고국천왕과 그 동생이었던 상산왕, 그 사이에서 우시 부인이 바로 자기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는 고구려 왕족에서도 행해질 만큼 고구려의 전형적인 어떤 혼인 제도다. 자, 서옥제와 함께 7페이지 초기 고구려. 자, 고구려에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물을 식수로 마셨다. 자, 고구려 초기 수도가 어디죠? 졸본? 졸본. 그럼 졸본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졸본은 압록강 하류 지역이에요. 압록강 중하류 지역의 바로 위쪽인데 정확히 말하면 압록강이 아니라 무슨가?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지류가 바로 동가강이다. 동가강. 이곳에 존재했던 국가가 사실은 졸본부여예요. 졸본부여. 근데 이 졸본부여의 한마디로 공주였던, 왕녀였던 누구? 소선호. 이 소선호와 주몽이 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고구려죠. 그런데 두 번째 왕, 유리왕 때 이미 졸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죠? 국내성으로 갔어요. 환도성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졸본이나 국내성이나 공통점은 국내성이 조금은 넓지만 둘 다 산악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뭐 하길 좋아했다? 노략질 하기를 좋아했다. 경작할 땅이 없어서. 무슨 경제? 약탈 경제라고 하죠. 이런 약탈 경제가 매우 발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부경입니다. 부경. 고구려 귀족들 집에 이런 약탈한 물건들을 보관해놓은 창고가 있는데 그거를 부경이라 부릅니다. 부경. 그래서 고구려는 남의 걸 뺏으려면 뭐가 갖춰줘야 돼요? 어떤 능력? 군사력. 그죠? 군사력이 뛰어나야 남의 걸 뺏어 오겠죠? 그래서 고구려 사회의 기본적인 성향이 바로 상무적 기풍이 강하다라는 것이 바로 무예를 숭상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 남자는, 성인 남자는 평균 몸에 5자루의 칼을 지니고 다닌다. 고구려 남자들은 상대에게 예를 갖출 때 두 무릎을 꿇지 않는다. 무릎을 꿇어도 한쪽 무릎만 꿇는다. 왜 그럴까요? 상대를 못 믿는 거죠. 언제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대단히 전투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10월에는 추수감사제인 동맹을 하는데, 자, 이 동맹은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의미, 농경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시조신 숭배의 의미도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맹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다? 동명, 바로 추모, 추모왕인 주몽, 주몽을 상징하는 동명이라는 단어에서 동맹이 파생됐기 때문에 시조신 숭배의 의미도 있다. 아울러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열에 모여 함께 제를 지낸다. 자, 국동대열은 국내성 동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수신이라는 신인데 이 수신할 때 숫자가 구멍수자예요. 그러니까 동굴신. 그런데 동굴 신에서 나중에는 여기서 유화 부인을 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고구려에서는 유화 부인을 무슨 신이라고 부르죠? 부여신이라고 하죠. 부여신. 바로 주몽의 어머니 부여신. 백제도 부여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화 부인을 제를 지냈는데 무슨 신? 국모신이라고 하죠. 국모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이지만 고구려는 부여신, 백제는 국모신. 자, 이 국동대열에서 결국 주몽 그리고 유화 부인에 대한 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냈다는 거예요. 혼인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하고 신부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지는다. 이를 사위집이라 한다. 자, 서옥제라고 하죠. 그래서 서옥제의 특징. 봉사혼이다, 매매혼이다. 봉사혼이다. 매매혼은 민며느리제죠. 봉사혼이다. 다른 말로 서제라고도 한다. 우리 민족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남규여가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남규여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평생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성장을 하면 다시 본가로 분가를 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한 노동력, 한쪽 집안의 노동력 상실을 막고 한 번은 이쪽 집의 노동력을 보태주고 자식이 장성하면 다시 자기 본가로 와서 이쪽의 노동력을 보완해주고 하는 아마 노동력 중시 차원에서 나온 것이죠. 뭐 민며느리제도 마찬가지고.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도리에서 사형에 처하고, 자, 제가회의네요. 그죠? 부여와 마찬가지인데 고구려의 관등은 14관등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 제가회의는 몇 관등 이상이 참여했죠? 5관등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요. 5관등이 조의 대두형이라고 하는데 5관등 조의 대두형부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14관등 중에 고구려는 5관등 이상이 상위 귀족계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신라로 따지면 바로 진골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원래 고구려는 지방에 5개의 부로 나누고요. 지방을. 이 부의 책임자로 누구를 보냈죠? 욕사를 보냈어요. 욕살. 그죠? 그런데 유사시에는 욕살이 아니라 이 지방의 군 책임자로 중앙에서 누구를 파견하죠? 대모달을 파견하죠. 대모달 또는 말객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대모달과 말객을 중앙에서 파견해서 유사 상황에 대비를 하는데 이걸 군관제도라고 불러요. 군관제도. 바로 대모달과 말객이라는 이 군관은 반드시 5관등 이상에서 파견을 했다고 해요. 따라서 유사시의 지방을 책임지는 군관도 바로 조의대두형 이상이다. 뇌옥이 없고 뭐 똑같은 얘기네요. 감옥이 없는 거죠.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그 문제를 무덤에 넣는 후장 풍습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